안녕하세요. 네. 점점 배울 수 있는 시간이 기다려졌는데 또 2주간 연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하고 이제 비대면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이 바이러스 문제가 해결되고 교실에서 여러분들을 좀 배웠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가족복지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가족복지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유형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각 나라의 복지 정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죠. 일단 이 시간에 제 3장인데 학습 목표가 국가의 가족복지 정책이 어떤 관점에서 만들어지고 있는지 이걸 한번 살펴보고요. 그럼 가족복지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 복지 국가의 접근 방식이라든지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대적 요구에 따른 가족복지 정책의 유형은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구분지는지 이런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가족복지 정책의 개념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을 좀 알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내용적으로 참고하시고요. 수업을 들으시면서 너무 이제 고민하지 마시기 바래요. 특별히 뭐 중간고사 보는 문제, 과제물 내는 거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교수님이 여러분들과 이제 수업 시간에 만나면 시간을 정하고 방법론을 찾아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크게 부담이 안 되는 그런 쪽으로 과제물도 쓰는 방법도 가르쳐 주고 또 시험 보는 방법도 여러분하고 좀 대화도 나누고 그래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할 테니까 너무 고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가족복지 정책을 이야기한 이제 관점들이 있거든요. 캐머먼과 칸 같은 사람은 세 가지 이 관점을 얘기해요. 일단 사회복지 정책의 한 분야로서의 정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은 가족과 관련된 특정 목표를 설정한 정책이죠. 뭐 예를 든다고 하면 아동 양육을 하기 비용이 들잖아요. 이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그런 정책. 또 성평등적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돌봄 노동에 대한 부당 감소 등 뭐 이런 걸 목표를 정해놓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조세 정책도 마련하고 주거 정책도 마련하고 뭐 교육 정책도 마련하고 관련 이제 정책들을 이제 개발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사회복지 서비스도 이제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관점을 한번 바라보자. 두 번째 얘기입니다. 사회 정책의 목표를 달성 수단으로서의 가족복지 정책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가족복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회 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한 이 가족복지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복지 정책이 인구 정책이나 노동시장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가정과 일을 양립을 하려고 그러면 재택근무제 같은 이런 이제 문제, 또 근무 시간을 9시 6시 딱 정해 탄력 근무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동원해서 노동 시장에서 여성의 참여를 높인다든지, 또 아동 양육 수당을 좀 현실적으로 좀 계산을 해서 올려가 지급한다든지, 그래서 여성들이 가정에 머무르러서 돌봄 노동에 기여하도록 이 노동시장 정책을 좀 이렇게 원용하기도 하고 방법론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전체적인 큰 틀의 사회 정책 중에 하나인 가족복지 정책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인데 하나의 관점 또는 기준으로서의 가족복지라 이런 말을 썼는데 가족복지 정책은 분야나 수단에는 관점,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가족을 사회 정책의 선택이나 정책 평가의 관점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관점이나 기준으로 가족을 고려한다. 어떻게 보면 최우선의 가족의 이 복지 문제를 기준으로 놓고 주변 거를 보는 그런 이제 개념으로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세 가지 관점,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족복지 정책의 안을 만들면서 그 흐름, 지금까지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대와 정치적 또는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다르게 구성되는 역사적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농경 사회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공업화 사회로, 그 다음에 경공업에서 중공업 사회로, 이걸 산업화를 거치는 사회에서 그러다가 점점 오다가 어떻게 돼요? 정보화 사회로 진입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시대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역사적 특성을 갖고 있다 하는 걸 이제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런 가족부 정책의 변화를 보면 1920년대 이후에 유럽에서는 이 가족복지 정책을 하면서 가족수당을 만들고 취약계층을 해서 생활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조세정책을 해서 세금을 감면해 주는 거죠. 이런 이제 정책의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 이런 나라에서는 여러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그 사회 문제를 예방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부양이나 돌봄을 대체할 수 있는 공공정책의 성격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죠. 덴마크 같은 나라는요,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해서 가족을 위한 지원을 하는 그런 정책들을 개발하는 거죠. 스웨덴,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은 여성들을 위해서 성평등적인 여러 사회 정책들을 이제 만들어지고 그것을 이제 서비스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역사가 이제 그 흐름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시대적 배경에 따라서 국가별로 이제 가족부 정책은 약간의 차이는 있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취약계층 가족 중심으로 제한된 국가 개입에서 일반 가족을 대상하는 보편적 국가 개입으로 확대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가족 복지를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대학에 들어와서 공부할 때에 사회복지 개론을 배울 때 배운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복지라 그러면 선별복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에 반대되는 복지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편복지와 선별복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흐름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자.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선별복지를 하다가 점점 그 중심의 폭이 넓어지면서 이제는 요보 대상 취약계층의 가족 중심으로 서비스를 하다가 이게 뭐예요? 국가 개입으로 인해서 이제는 보편적으로 일반 모든 가족의 구성원을 대상을 해서 개입하게 되는 점점 그 서비스의 폭이 넓어지고 다양해지는 이런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가족복지 정책의 역사를 보면 19세기 말서부터 1920년대까지는요 급속한 산업화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산업화 현상으로 도시가 팽창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산업화 도시화로 진행된 시기인데 이때 임금 근로자들이 가족의 높은 빈곤율, 그 다음에 영아 사망률 이런 것이 사회 문제로 이슈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빈곤한 상태를 우리가 절대적 빈곤이라고 했었고 상대적 빈곤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럼 절대적 빈곤율이 있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복지 정책인 측면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해줌으로 인해서 빈곤율 비율을 낮추고 그리고 의료 서비스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망률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이게 복지업인데 이 당시에 급격한 사회 문제가 된 거죠. 교수님도 1950년대생이잖아요. 50년대 우리가 태어났을 때
사실은 열악한 그런 가족 구성된 환경이 있어요. 끼니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 암울한 시대잖아요.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학교 진학률이 별로 없었어요. 초등학교, 옛날 우리 국민학교 그러는데 국민학교도 졸업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았고, 거기다가 중학교로 이제 진학하는 점점 낮아지고,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별로 이제 아이들이 없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학교 다닐 때마다 중학 하나급에 한 60명 정도 다녔다고 하면 그 학생 중에서 한 15명, 20명 정도 중학교로 진학을 하고, 그 중학교 졸업생 중에서 두세 명만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이런 이제 시대에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공부할 수 없었던 것이 뭐냐? 빈곤율 때문에 너무 가정이 빈곤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양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니까 나이 어린 동생들이 친구들이 일찍 많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사회 문제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서 모성제 휴가 제도를 만들어서 여성을 보호하고 또 여성과 아동을 위한 복지센터를 만들자 이런 안도 나오고, 특정 계층에 있는 분들, 홀로 사는 이제 여성들, 그리고 그 홀로 된 엄마가 키운 아이들, 그리고 부모가 없는 이 어린이들, 이런 이제 부류의 대상들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제한적이지만 현금도 지급하고, 또 그래서 이제는 사적 개입이 아니고 공적으로 개입하는 이런 이제 시대에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다가 30년대부터 50년대에 이르러서는 출산율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현상으로 인구가 감소하게 되고, 가족의 구성원 일정 구성원들이 있어서 가정을 유지해야 되는데 가족이 불안정하다 하늘의 불안정성이 증가가 되는 거지. 이게 또 하나의 사회 위협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이제 가족복지 정책을 하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지원을 해줘서 이 시스템을 강화시킬 것인가, 이 문제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독일, 프랑스, 일본 등에서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지원 정책을 마련해서 서비스를 하고, 일부 국가에서는 부양 자녀가 있는 남성 노동자들에게 가족 수당 형태의 현금도 지원을 하고, 또 제한된 대상 위주의 지원 정책이 점점 이제는요 폭을 넓혀서 점진적으로 보편주의적인 급여 형태로 이렇게 이제 좀 폭이 좀 넓어져가는 그런 시기가 1930년부터 1950년도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60년대에서부터 80년대 오면요, 복지국가의 확장으로 안정화되는 빈곤 문제가 다시 사회적 화두가 되면서 저소득 빈곤 가족, 또 한쪽 부모가 없는 이런 한부모 가족 등을 해서 선별주의적 급여 정책과 조세 감면제 등이 개선되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부할 때는 이제 많은 이제 가정을 이루었다가 가정이 이제 해체되면서 여성들이 이제 엄마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자 가정이란 말이 생기고, 또 여기 때 편모 가정이다 이런 말들이 사회가 낳은 말인데, 이제 사회가 이제 발전하고 언어가 이제 좀 고급화되면서 이게 어감이 좋지 않다. 그래서 지금은 한부모 가족이 있는 거죠. 근자에 들어와서는요, 모자 가정만 있는 거에 부자 가정도 있는 거죠. 국가에서 이제 이걸 지원하거든요. 대부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모자원이라 그러죠. 그래서 관내 구해 보면 두세 개씩 있어요. 근데 이제 한 10년 전서부터는 이제 부자 가정이 만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 가양동에다가 일부 아파트 단지를 이제 시에서 마련을 해서 아빠하고 아이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간 거죠. 그런가 하면은 이제 여권주의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 60년, 80년대 이러면서 성평등을 주장하는 여성학자들이 많게 되고, 거기다가 출산에 대한 이슈가 쟁점화되면서 이때 피임하는 이제 방법이 학자들 연구되고 그 기술이 개발되고 의료인의 도움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따라서 낙태와 관련
법규들이 강화되는 것이 완화되죠. 그러면서 이제 노동시장 내에서 성평등을 추구하는 이런 정책들이 만들어진 시기가 60년, 80년대다. 9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는요, 저출산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증가, 다양한 가족의 등장으로 이에 대응하는 공공정책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시기였다. 일부 국가에서는 출산 장려주의 정책을 강화하면서 1930년대 명시적 가족복지 정책과 다른 접근으로 일과 가정을 함께 이렇게 좀 잘 이렇게 형평성있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균형을 위한 지원 정책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가족 친화적 정책이라 이런 이제 타이틀을 걸고 간접 지원을 확장하고 있었다. 이 시기가 90년대서부터 2010년대까지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작되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다양한 정책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현대에 와서는 어떻게 된가? 이건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토론을 해 보시자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부 정책이 뭔가 우리 역사를 봤으니까 한번 개념적 정의를 해보는 거예요. 캐먼과 칸이라는 학자는 가족 정책을 정부가 가족에 대해서 가족을 위해 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족복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가 행하는 정책은 물론 다른 목적을 위해서 가족의 의도적으로 행하는 정책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복지를 하려고 그러면 정책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정책이 법제화해야 되고 법제화됐던 게 다시 서비스 전달 기관을 통해 행정기관이죠. 전달 체계를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동사무소, 복지관 또는 건강지원센터 등등 이 관련된 시스템으로 내려가면서 실제적으로 가족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과정, 이건 행정론에서 조금 다루게 될 겁니다. 찜머만이라는 사람은요, 가족복지 목적으로 추구하는 정책으로 규정을 했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가족복지 정책에서 서울대 조웅식 교수는 이렇게 개념 정리를 했어요. 가족복지 정책을 가족복지에 관심을 두고 정부가 의도적으로 취하는 조치나 행동을 말하는데 개인을 다루더라도 가족과 연계해서 다루는 정책,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복리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제반 정책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을 했다. 이렇게 조홍식 교수는 말한 거예요. 윤흥식 교수 등은요, 이렇게 한번 개념적 정의를 했어요. 국가가 가족과 관련해서 그 사회 추구하는 목표를 실현한다는 의도를 가지고 가족 및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을 대상으로 행하는 일련의 정책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대상이 가족이라는 점과 국가의 가족에 대한 명시적 의도, 사회에 처한 가족 문제에 대한 명확하면서도 구체적인 목적과 목표의 설정을 강조한다. 수업 시간에 들어오면요, 논리학의 예를 들면서 목적과 목표에 대해 한번 설명을 할게요. 논리학에서는 목적을 상위의 개념으로 보고 목표를 하위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여러분 글을 쓸 때 이걸 혼동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적을 쓴 다음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위 목표를 이렇게 순서적으로 글을 쓰셔야 된다 하는 것도 참고드리고, 그러면 제가 이제 그 과제물 작성법 같은 데서 이런 걸 좀 다뤄놨거든요. 그리고 제가 쓴 가족 사회복지 실천론에도 이 부분을 실어놨어요. 그래서 수업이 되면 뭐 책을 살 필요는 없지만 제가 파일을 드릴 테니까 그때 그 파일을 보시고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성정연 교수 같은 분들은 가족의 복지 증진이라는 정책 목적을 가지고 가족 전체 및 가족 구성원이라는 차원에서 발생하는 그 가족들이 요구하는 거죠. 그 욕구 충족을 위해서 행하는 국가의 모든 정책을 우리는 가족복지 정책이라고 본다. 이렇게 이제 개념적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모든 학자들의 이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제 별표면 5개나 되겠죠. 가족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가족과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행하는 국가의 의도적이고 명신 정책을 가족복지 정책이라 한다. 이렇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족복지 정책의 접근과 유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하고 한번 더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제 대학원에 들어오셔가지고 사실은요, 이제 요건 참 귀담아 들어주세요. 대학원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 대학원에는 제도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 특별한 것이면은 우리가 일반 대학원 있죠. 그리고 일반 대학원과 또 달리 특수대학원도 있고 또 단설대학원도 있어요. 또 다른 말 전문대학원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은 일반 대학원 석사 과정에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특수대학원이는 상담복지대학원에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대학원에 들어왔는데 교수님이 학부하고 똑같이 가르치느냐, 사실은 전공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학부에 있는 내용을 수준을 조금 끌어올려서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든다고 하면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일반 대학을 나오신 분 신학대학원에 들어오면 3년 동안 MDB 과정이라고 하는 목회신학 석사 과정이라는데 이때에 신학부에서 2학년부터 4학년까지 가르치는 모든 커리를 석사 과정에서 배우는 거죠. 그리고 연구 석사에 들어갔을 THM이라고 하는 과정에 들어가서 이제 내가 신학 공부를 했으니 나는 역사 신학을 공부하겠다. 조직 신학을 전공하겠다. 뭐 등등 이래서 각 분야별로 세분화돼서 공부하는 것이 이제 일반 대학원 THM에 개설되어 있는 전공 분야인 거예요. 그래서 박사과정도 마찬가지예요. 특수대학원은 박사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전문대학원이나 일반 대학원 안에 박사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 대학원의 박사과정을 아카데믹 디그리 과정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이제 전문대학원 프로페셔널 디그리 과정이에요. 그래서 뭐 이걸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은 특수대학원이라는 과정에 들어오셔서 학부 과정에서 배웠던 가족복지론을 다시 한번 공부를 하는데 조금 난이도를 끌어올려서 석사과정 수준으로 지금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도움이 되라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한번 물으시면 질문하면 제가 더 한번 학위제도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국가적인 이제 어려움이에요. 이게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어려움이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는 하루에 많은 사람들이 현재 죽어가고 있고, 현재 의학자들도 다 의학자들, 의술을 가해주는 의사들 관련된 모두 탈진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흐름이 잘 잡혀서 이제 정상화됐을 때 여러분들하고는 좀 편안한 그런 마음으로 수업 시간에 만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수업에 임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여러분 개인의 행복은요, 가정이라는 그 시스템 속에서 어떤 목적을 세워놓고 목표를 달성할 때 행복을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정에도 이 목표를 세우고 하나하나 성취해 갈 때 부부의 만족도도 높고 구성원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거예요. 이건 수준 높은 얘기인데 이것도 한번 수업 시간에 한번 다뤄보기로 하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족 복지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개념을 정리해 놓고 그 복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지금까지 만들어져 왔고 어떤 방법으로 접근했는데 지금까지 어떤 유형의 정책들이 있었다. 이런 이제 포괄적인 개념에서 좀 넓은 데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러면 그 많은 정책안들이 이것이 다듬어져서 이게 사회 문제가 됐죠.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법제화 과정을 어떻게 거치고 그것을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행정부에서 가지고 와서 이것이 어떤 전달 체계를 통해서 어떻게 서비스가 되는지를 이것을 이제 여러분이 차근차근 배우셔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제 내용들인데 그게 뭐냐면 실제 필드에 가면 가정 상담과 가족 치료는 과목을 또 배우셔야 돼요. 뭐 중간에 제가 좀 하겠지만 저 시간에 유인물도 할 거예요. 그럼 기대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